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참 날씨는 여름이 이제 태풍과 더불어 다 가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뜨거운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 경제에 아주 말도 못하게 초비상의 관심입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오늘은 강력하게 리바운드를 했습니다만은 유럽 증시는 오늘 시작이 썩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고 미국은 비교적 지금 사전 주문 나와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은 비교적 마일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중국 얘기 오늘 김선태 위원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위안화 환율이 10%까지 추가적으로 절상이 될 거다. 그래서 절상이 쭉 되어 가서 나중에 10%까지 될 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오늘 블룸버그에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과 똑같은 예측을 하면서 시장이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가 전 세계 뉴스의 한 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최근에 유럽에서는 뉴스가 소위 난민입니다. 난민과 이민 문제로 아주 유럽이 지금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매일 마케도니아 쪽으로 쏟아지는 난민들의 숫자만도 매일 3,000명씩이나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어제 올랑드하고 메르켈이 만나서 독일이 80만 명을 받겠다. 그 대신에 더블린 협정을 수정하자 하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난민 문제와 이민 문제는 유럽에서 아마 굉장한 사회 변동을 수반하는 지금 많은 나라는 거의 10%까지 외국인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오스트리아 북구도 그렇고 오스트리아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벌써 8%, 9%, 10%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이민수가 10%를 넘어서게 될 경우에 유럽 사회의 어떤 유니티, 동일체의식 또는 중산층 중심으로 되어 있는 소위 서구형 민주주의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냐, 또 EU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냐, 이렇게 굉장히 우리들이 연구해 볼 만한 주제가 많은 가운데 오늘은 유엔에서 EU가 뭔가 공동의 대책을 빨리 내놓으라 하는 촉구가 나올 정도로 유럽에서는 지금 단연 이민 문제가 큰 갈등 요소로 되어 있고 미국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간간히 들으시겠습니다만은 도널드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제프 부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위 앵커 베이비 이런 말이 나오고 원정 출산 미국 이민 문제 멕시칸 이민 문제 이런 문제가 얽히면서 미국에서도 이민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불안이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그야말로 이미그레이션 문제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두 주제를 다 오늘의 주제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우선 한번 볼까요? 오늘의 주제 중국 금리 및 주준이나 영향에 대해서 따라보고요. 메르켈은 왜 난민을 80만 명까지 받겠다고 했는지 또 미리 보는 환경, 또 이번 협상 관련되어서 제가 정규적 칼럼으로 협상 관련 당사자들이 너무 자화자찬이 심하다 하는 얘기로 몇 가지 경고 얘기라고 할까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같이 보시죠. 네, 세금 얘기는 언제 해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은행 얘기도 있고요. 또 이 빅베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죠. 의사해제 조치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정부도 아마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선 얘기가 좀 있고요. 독일 더블린 조약 적용 유보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소연 아나운서가 먼저 국내 뉴스부터 출발합니다. 부탁합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로 위안화 추가 평가 절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기관들은 현재 6.4위안 수준인 위안 달러 환율을 올 연말까지 7위안으로 끌어올리고 내년 말까지 8위안으로 상승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안화가 추가로 절하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 제2, 제3의 충격파가 더해지고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중국발 경제 위기로 인해 중국 경제 총책임자인 리커창 총리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공산당 내에서 리 총리를 둘러싸고 성장 둔화 등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중국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걸 이제 블룸버그 같은 데서 일부 또 FT도 오늘 아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 내부에서 황구15 이런데 황구15라는 게 뭐 이 글로벌 15 이 말이죠. 황구15 이런 데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근데 이제 이 그장 총리의 임기가 2017년이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와서 약간은 의외다 이런 느낌을 좀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2015 세법 개정안이 감면 혜택을 지나치게 많이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 들어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은 최소 21조 2177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전북 김제시와 완주군이 지역구인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각종 농업 관련 비과세 감면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향후 5년간 11조 3,809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최근 국회가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과는 반대되는 조치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농촌당 지역이 이제 분명한 이런 분들이 의원들이 이제 세금 깎아달라 우리 지역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고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법은 이런 법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법은 이렇게 차별적인 법률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지역에 혜택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새정치연합의 전북 김제시 완주 각장 농업 관련 비과세 감면 5년간 11조 3,800억 원 깎아달라. 이제 매표하는 거죠. 표로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최규성 의원이라는 이름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넣어야 되느냐 마느냐는 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이름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최규성 의원 본인은 굉장히 이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중앙에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뭐 이렇게 해서 머리 왜 깎고 이상하게 뭐 어쩌다가 뭐 최원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쩌다 국회의원들이 중앙에 올라와서 머리 깎고 뭐 바보짓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언론들이 막 이상한 짓 한다고 비판하면 그걸 이렇게 오려가지고 복사를 해서 지역에 돌려요. 근데 내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바보짓까지 하고 욕까지 얻어먹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뛰고 있다. 그 지역민들이 또 찍어줍니다. 오히려 그걸 노리고 이제 그런 바보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정은 어떻게 돌아가냐. 국정이야 뭐 잘 되든 말든 나는 국회의원 당선되면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국정, 소위 공로는 없고 사익만 날뛰는 이런 정치 구조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은 역시 유권자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수준이 낮을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먹히게 되죠. 그래서 사실 최규성 의원 이름을 써주느냐 마느냐고 망설였는데 써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지역민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송혜진은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기업의 세금 부담이 1조 원 이상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5년 세법 개정안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기업 세부담이 올해보다 1조 3,1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내년 2월 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로 6,300억 원,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로 5,500억 원, R&D 등 투자세액 공제율 축소로 1,300억 원이 늘어나 총 1조 3,1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게 뭐 내년에 또 1조 늘어나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미 또 세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이건 뭐 전 지지하고 잘했다고 보고 R&D 투자세액 공제율 축소 이것은 정말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가 정말 아쉬운 한 푼이 아쉬운 이때 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좀 잘못한 것 같고 아까 농업 뭐 일부 지역에서 뭐 5년간 11조 3,809억 원의 세수 감소 감면 제도는 농업은 안 그래도 지금도 비과세나 감면이 굉장히 많은데 또 주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기업 쪽은 세금을 많이 뜯고 이제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산업은행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100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경영 부실엔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3조 원대 부실에 대해서도 곧 이익이 난다는 대우조선 경영진의 보고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산업은행은 부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시중은행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은 주채무 계열 채권액만 44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선과 건설 등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빅베스 가능성이 큰 17개 기업의 회계감사인을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빅베스는 경영진 교체 시기에 누적 손실과 향후 잠재적 부실을 한꺼번에 회계장부에서 털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기업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 회사를 포함해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 최근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빅베스 문제는 여러분께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것이 좋겠죠. 대개 이제 은행 같은 데도 새로 이제 CEO가 바뀌게 되면 은행 대출금 중에 그동안 이제 각 지점에 이제 훈령을 내려서 각 지점에서 소위 썩은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신고하라 이렇게 해서 부실을 왕창 냅니다. 내가 와보니까 이 은행은 이렇게 개판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주주들에게 또 여론에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되게 주가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내 월급 안 받겠다. 나는 스톡옵션만 받겠다. 내가 은행 경영에 전력 투구하겠다. 내 월급 필요 없다. 스톡옵션만 달라. 당연히 주가 올라가죠. 이제 낡은 부실 다 떨고 이제 좋아질 일만 당연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 왕창 챙기는 이런 작전을 소위 이제 빅베스라 그럽니다. 대개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이 야 들어보니까 큰일 났다 뭐 이제 이런 공갈을 치게 되죠. 김대중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당선자 시절인가요? 야 왜 안 보이고 얘기 들으니까 잠이 안 오더라 뭐 이렇게 자기 전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죠. 자기 전임자가 나라 살림을 개판으로 했다. 개판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자기 전임 CEO가 회사 경영을 엉망으로 했다. 그래서 내가 와서 보니까 숨겨진 부실리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내가 이 부실을 다 뜯어내고 새 출발시키겠다 회사를.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뭐 이런 데서 이제 CEO가 바뀌면서 갑자기 부실이 막 지금 터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냥 끌고 가도 되는 거를 네가 잘난 척 하느라고 네 전임자에게 전부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빅베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회계법인을 교체해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는 됐습니까? 네. 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죠.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 이런 데도 이제 CEO가 바뀌어가면서 일성으로 야 가보니까 정말 숨겨진 부실이 이렇게 많고 수주가 태양 플랜트 수주에서 엄청나게 깨졌더라 하고 이제 막 적자가 이제 막 발표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야 이 CEO들이 뭔가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 경제를 지금 뒤흔드는 그런 무책임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만 하죠. 그렇게 해서 야 거짓 하지 마라 가고 회계법인을 바꿔서 들어가서 새로 한번 회계감사를 들여다보겠다 하고 지금 이제 금감원 같은 데서 금융당국이 공갈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장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은행에 뭐 4대 천왕이다 누구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면 꼭 그 은행에 있는 부실부터 먼저 터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 주가도 빠지고 야 큰일 났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러나 내가 한번 이 은행을 이렇게 보겠다 당연히 좋아지죠. 부실들 다 가지고 가도 되는 부실인데 정상적인 과정에서 쭉 해소될 수 있는 건데도 한꺼번에 몰아서 뻥 하고 터뜨려서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스탁옵션 받고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서 왕창 챙긴다.
근데 저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국에서 빅베스 하지 마라 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터져나오는 부실을 오히려 은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CEO가 새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전임자는 그 부실을 터뜨리지 않고 적당히 회계적으로 마사지를 해온 겁니다. 나는 도저히 이건 견딜 수 없다. 이건 터뜨려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터뜨리고 있는데 당국에서 야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그 부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하지 마라는 얘기하고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터뜨리고 가는 것이 경제 전체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래도 터뜨리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다. 안 터뜨리고 갔다가 나중에 터지게 되면 그거야말로 업무상 배임에 걸리게 된다. 그거야말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재밌는 경제적인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기업들 구조조정이 안 된다. 좀비 기업이 많다. 기업들이 부실이 많다고 할 때 그 CEO들의 주기상 어디에 걸려드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 운명도 많이 갈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고민을 지금 우리에게 안겨주는 뉴스고, 국책산업은행은 이렇습니다. 원래 산업은행은 개발기구죠. 도로나 항만 이런 데 대출해주고 이런 건데 이 산업은행이 사실은 역사적 소명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역사적 소명이 끝났는데 산업은행이란 제도가 있고 정부에서 볼 때는 산업은행장이라고 하는 아주 알토란 같은 자리에 또그라고 밑에 부회장 뭐 이런 낙하산을 내려다보낼 자리를 필요 없다고 없앨 수는 없잖아요. 또 산업은행의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 채권단들이 모여서 야 기업 구조조정을 하자. 빌려준 돈이 도저히 이거는 조선이 망해서 안 되겠다. 그럼 이제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팔 거는 팔고 스크랩할 거는 스크랩하면 부실자산 중에 일부는 시장에 나오고 그러면은 IB들이 중개를 하고 아이디 밑에는 벌처 펀드 같은 것들이 개떼처럼 또는 하이에나처럼 붙어서 쫙 이제 그게 사막에서 시체를 뜯어먹듯이 쫙 와서 정리를 하고 자연은 기업계는 다시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증권시장도 굉장히 활기 있게 돌아가고 하는데 이 고통스러운 과정, 언론 보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지 못해서 산업은행을 투입해서 그 기업을 부실 기업을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인수해버린 겁니다. 산업은행이 인수를 해서 산업은행이 주가 되어서 채권단들은 다 먹고 도망을 가려고 하니 말하자면 시장의 실패가 온다는 이름으로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산업은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시장을 밑에서 구조조정을 떠받치도록 임무를 부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산업은행에 들어가서 일단 시장에 주는 어떤 회사 망했다. 그럴 때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전문가들이 붙어서 자산은 자산대로 팔 수 있는 거는 팔고 부채는 부채대로 스크랩할 건 스크랩하고 부채 중에 일부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시장 가격으로 벌처 펀드 같은 데 팔면 그 벌처 펀드 같은 경우는 구상권을 쭉 행사에 들어가면서 일부는 회수되고 또는 망할 거는 망하고 그래서 고철 덩어리로 팔려 나올 건 팔려 나오고 하는 이제 시체 처리 과정이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은행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욕심이 생긴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저것도 놓고 보니까 감사자린 같은 것도 하나 보낼 수 있고 지금 산업은행이 인사적체가 많은데 산업은행에 있는 누구 부장은 어느 기업에 무슨 부사장 자리라도 보낼 수 있겠고 해서 하나씩 둘씩 인수하고 끌어안다 보니까 100개가 넘는 회사를 끌어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이 재벌처럼 된 겁니다. 완전히 재벌 노름을 이때까지 해온 겁니다.
재벌 행세를. 더군다나 그런 산업은행을 무슨 민영화한다, 민간은행처럼 만든다 해서 MB정부 때 곽성준이라는, 맞죠? 그분 이름이 아마 곽모라고 하는 분하고, 지금 그 IMF 국장가 있는 이창용이라는, 맞나요? 헷갈리는데요. 하여튼 몇 사람이 산업은행을 민간은행으로 만든다, 이런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같은 산업은행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낙하산 보낼 수 있어서 좋고, 산업은행으로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한다는 이름으로 기업 끌어모아서 정부 돈으로, 그 산업은행 국책은행이니까 정부 돈으로 다 살려놓고 거기에 지금 보내서 완전히 재벌 노름을 하면서 이때까지 신나게 살아왔던 겁니다. 신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시장이 생길 수도 없고, IB 시장이 생길 수도 없고,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벌처펀드 시장도 생길 수도 없고, 아무 시장이, 자생적 시장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금융허브니 뭐니 떠들어도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관치금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금융업이라는 것은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그 기업이 잘 되면 이자를 받고, 그 기업이 실패하면 그 이제 시체 처리 과정으로 가서 이제 자본시장이 생로병사의 과정이 치열하게 활기 있게 진행되면서 시장도 튼튼해지고 경제도 튼튼해지는 건데, 그게 없어진 겁니다. 오히려 산업은행이라는 국책기구가 들어가서 밑을 받치고 있으면서 시장은 시장대로 죽고, 산업은행은 나라 돈으로 재벌 노름을 이때까지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 총재로 회장이죠. 회장으로 가 있는 그 홍기택 회장이 아마 지금은 제가 짐작키로 지금 이제 산업은행 총재가 벌써 임기가 다 돼 가니까 지금 느끼는 게, 야, 산업은행 이거는 정말 불필요한 존재다고 아마 지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증권도 팔고 금융자회사부터 다 팔겠다. 그러고 대우조선도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그것도 팔겠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발이 많고 또 그렇습니다. 팔지 말라고. 우리 재벌 노름하는 게 더 좋다. 정부도 마찬가지. 정부도 그런 자리가 많이 100개나 자회사가 있으니까 국회의원들도 산업은행 관리하는 국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취직도 마음대로 시킬 수 있고, 그런데 자기 아는 사람 감사로 추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의 구조 속에서 국책산업은행이 수십조 원의 말하자면 나라 돈을 가지고 이때까지 흥청망청 해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제 뉴스를 보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주시고 답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1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뉴스 1부 여기까지 하고 바로 김선태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하나, 광고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클링 하면 생기 있어지고 맛있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당신의 생활에 스파클링이 필요한 순간, 정수 얼음은 물론 다양한 농도의 스파클링을 바로. 삼성 지펠 푸드쇼 케이스로 새로운 냉장고 생활이 시작됩니다.